금리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사회의 심박수에 가깝다. 평소에는 느껴지지 않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빨라지거나 멈춘다. 그 변화는 시장의 구석에서 시작되어 가게의 식탁과 기업의 급여표, 정부의 재정표로 번진다. 낮은 금리는 풍요를 약속하는 듯 보이지만 동시에 부채를 빠르게 증식시키는 촉매다. 반대로 금리가 오르는 순간 그동안 쌓인 부채는 무게를 드러낸다. 유동성은 마르고 환율은 흔들리며 부동산과 주식 같은 자산 가격은 균형을 잃는다. CDS 프리미엄이 오르고 자금 조달 비용이 치솟을 때 경제는 이미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사람들은 종종 위기를 사건으로 기억한다. 어느 날 갑자기 터진 폭락 은행의 파산 국제 구제 금융의 뉴스다. 그러나 실제 위기는 훨씬 이전에 시작된다. 금리가 장기간 낮게 유지되며 차입이 일상화될 때 부채는 성장의 연료가 아니라 취약성의 씨앗이 된다. 가계는 변동금리에 노출되고 기업은 레버리지에 의존하며 국가는 재정 여력을 미래로 앞당긴다. 이때 금리의 작은 변화는 전체 시스템을 흔드는 힘을 갖는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서 보여줬다. 구체적인 이름과 숫자는 나중에 등장하겠지만 공통된 출발점은 늘 같았다. 금리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부채 사회의 한계가 모습을 드러낸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과연 어느 쪽일까? 이 질문이 이 다큐멘터리의 출발선이다.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조용히 나타난다.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시장의 온도가 아니라 지표의 미세한 흔들림이다. 기준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는 더 빠르게 반응한다. 은행 간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기업 어음과 회사채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과도하게 튄다. 이는 유동성이 특정 주체에게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환율은 불안정해진다. 자본은 더 높은 금리를 찾아 이동하고 외화 부채가 많은 국가일수록 통화 가치는 빠르게 압박을 받는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포착된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버티는 듯 보이지만 그 이면에서는 대출 연체율이 서서히 상승한다. 변동금리 대출을 안고 있던 가계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소비를 줄인다. 소비 감소는 곧바로 자영업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한 번에 폭발하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확산된다. 국가 신용을 보여주는 CDS 프리미엄은 위기의 천계다. 이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자들은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다. 언론의 헤드라인보다 훨씬 빠르게 시장은 위기를 감지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지나친다는 점이다. 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위기는 시작되고 있다. 금리가 경제 충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하면서도 잔인하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다. 이 가격이 오르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은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주체들이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기업의 차입 비용은 수익률을 넘어선다. 이때 투자는 멈추고 현금은 움츠러든다. 유동성은 증발하지 않는다. 다만 안전한 곳으로 숨어버릴 뿐이다. 금리 인상은 환율을 통해 또 다른 충격을 만든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로 자본이 이동하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국가는 통화 가치 하락을 겪는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부담은 기업과 가계에 전가된다.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는 쉽게 내려오지 않지만 경기 위축은 즉각 나타난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은 이 메커니즘의 증폭기다.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바뀌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는 급격히 낮아진다. 자산 가격 하락은 담보 가치를 훼손하고 이는 다시 대출 축소로 이어진다.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
작은 충격도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 이 연결고리가 바로 경제 충격의 작동 원리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금리와 부채의 관계는 더욱 선명해진다. 아르헨티나는 반복되는 위기의 교과서다. 낮은 금리와 고정 환율 정책 아래에서 외화 부채가 급증했고 금리가 오르자 자본은 빠져나갔다. 환율은 통제 불능에 빠졌고 인플레이션은 가계의 저축을 파괴했다. 그리스는 다른 경로를 걸었지만 결론은 비슷했다. 유로화라는 단일 통화 체제에서 낮은 차입 비용을 누리며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금리 환경이 바뀌자 국가 부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CDS 프리미엄이 치솟는 동안 실물 경제는 이미 붕괴 직전에 있었다. 터키와 베네수엘라는 금리를 정치로 다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준다. 금리를 억지로 낮추면 통화 가치는 급락하고 환율 불안은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소득이 고정된 시민들이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다. 위기는 외부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 아니라 금리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내부에 쌓여 있었다는 점이다. 숫자는 다르지만 메커니즘은 같다. 이는 특정 국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 경제는 금리에 특히 민감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즉시 가계의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소비는 줄고 내수는 둔화된다. 이는 단순한 심리 위축이 아니라 숫자로 확인되는 변화다. 소매 판매, 자영업 매출 고용지표가 동시에 흔들린다. 환율 역시 중요한 변수다. 금리차가 벌어질수록 자본 이동은 빨라지고 원화 가치는 외부 충격에 취약해진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통해 가계 부담으로 전이된다. 기업은 원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를 동시에 떠안는다. 수출 기업은 환율 효과를 일부 누릴 수 있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가 겹치면 그 효과는 제한적이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금리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대출 금리가 오르자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정체되거나 조정 국면에 들어선다. 담보가치 하락은 추가 대출을 막고 이는 다시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한국 경제에서 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선택을 동시에 바꾸는 결정적 변수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선택지는 언제나 제한적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 경기 둔화가 뒤따르고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낮추면 부채와 환율이 문제를 일으킨다. 이 균형의 실패가 과거 위기에 반복된 원인이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와 유동성 공급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려 하지만 시장은 종종 정책보다 앞서 움직인다. 재정 정책 역시 딜레마다. 확장 재정은 단기적인 완충 역할을 하지만 국가 부채를 늘린다. 이는 장기적으로 금리 부담을 다시 키운다. IMF 구제 금융을 받았던 국가들의 공통된 경험은 정책 선택의 시간이 이미 늦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위기가 가시화된 뒤의 대응은 통증을 줄일 수는 있어도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다. 중앙은행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신뢰의 붕괴다.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지 않으면 금리 정책의 효과는 약해진다.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동시에 흔들릴 때 정책의 여지는 급격히 좁아진다.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시간과 구조라는 두 변수에 의해 시험받는다. 개인에게 금리는 추상적인 정책 변수가 아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선택의 범위를 직접 바꾼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이다. 소득이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정 지출이 커지면 위기는 자산이 아니라 일상에서 시작된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점검하고 상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위험은 크게 달라진다. 환율과 물가는 소비 습관을 통해 삶에 스며든다.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를수록 실질 소득은 줄어든다. 이때 무작정 투자를 늘리거나 단기 수익을 쫓는 선택은 오히려 손실을 키운다. 유동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과 안전자산은 수익을 내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택권을 지키는 장치다. 부동산과 금융자산 역시 마찬가지다. 가격이 오를 때의 전략과 금리가 오를 때의 전략은 다르다. 레버리지는 평소에는 기회를 확대하지만 금리 전환기에는 위험을 증폭시킨다. 개인의 생존 전략은 예측이 아니라 대비에서 나온다. 금리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더 냉정해진다. 금리는 결국 선택의 언어다. 한 사회가 미래의 소비를 앞당길 것인지 오늘의 고통을 감수하고 균형을 회복할 것인지를 묻는다. 낮은 금리는 시간을 빌려주는 도구였고 그 대가로 우리는 부채를 쌓았다. 이제 금리가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시간은 이자로 되돌아온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버티고 누군가는 탈락한다. 차이는 운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했는지의 여부에서 생긴다. 위기는 공포로 시작하지만 성찰로 끝날 수 있다. 숫자를 두려워하기보다 읽어내는 태도, 단기 자극보다 장기 지속성을 택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환율과 물가, 부동산과 금리는 서로 얽힌 하나의 이야기다. 이 연결을 이해하면 뉴스의 소음은 줄어들고 선택의 기준은 또렷해진다. 부채 사회의 한계는 파국이 아니라 경계선이다. 이 선을 넘을지 다시 균형으로 돌아올지는 개인과 정책, 그리고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금리는 그 선택의 결과를 가장 정직하게 드러내는 지표다. 이 다큐멘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다음 장면에서는 그 경계선 너머의 움직임을 더 깊이 들여다본다. 과거의 위기를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금리가 바뀌는 순간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IMF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1997년의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당시 외환 보유액은 빠르게 줄었고 단기 외채 비중은 과도하게 높았다. 금리가 오르자 외국 자본은 급속히 빠져나갔고 환율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다.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자금 조달이 막혔고 흑자 기업조차 부도를 피하지 못했다. 이 경험이 남긴 교훈은 명확하다. 위기의 핵심은 성장률이 아니라 구조였다. 낮은 금리와 빠른 차입이 만들어낸 외형적 성장 뒤에는 금리 변동에 극도로 취약한 시스템이 숨어 있었다. 금리가 정상화되는 순간 그 취약성은 한꺼번에 드러났다. 이 장면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다. 오늘날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도 비슷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차이는 속도와 규모일 뿐 금리가 바뀔 때 나타나는 긴장의 방향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단순한 국내 변수로 작동하지 않는다. 미국의 기준금리 변화는 즉각적으로 신흥국과 선진국을 가리지 않고 파장을 만든다.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이고 달러 금리가 오를수록 글로벌 유동성은 수축된다. 이는 외화 부채를 안고 있는 국가와 기업 가계에 동시에 부담으로 돌아온다. 환율 변동성은 커지고 외환 시장은 불안정해진다. 이때 자본의 이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 금리차 국가 신용도 CDS 프리미엄 재정 건전성 같은 지표들이 한꺼번에 평가된다. 위험이 높아 보이는 곳에서 자본은 빠져나가고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은 먼저 반응하고 실물 경제는 그 뒤를 따른다. 주가 하락과 채권 금리 급등은 경고 신호일 뿐 진짜 충격은 고용과 소득에서 나타난다.
금리가 글로벌하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어느 나라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다만 구조적으로 준비된 경제는 충격을 흡수하고 그렇지 못한 경제는 위기로 전환된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성장률이 아니라 부채의 질과 유동성의 깊이다. 부채의 질은 위기의 속도를 결정한다. 같은 규모의 부채라도 통화 구성과 만기 구조에 따라 위험은 전혀 다르게 작동한다. 당위 부채 비중이 높고 외화 표시 부채가 많은 경우 금리 인상과 환율 변동은 동시에 압박으로 작용한다. 차환이 어려워지는 순간 유동성 위기는 신용 위기로 전환된다. 반대로 장기 고정금리 비중이 높고 내화 부채 중심의 구조라면 충격은 느리게 전파된다. 기업 부문에서도 차이는 분명하다. 현금 흐름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과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해 차입을 이어온 기업의 운명은 갈린다. 금리가 오르면 후자는 즉시 한계에 도달한다. 이는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의 신뢰가 관건이다. 세입 기반이 취약하고 재정 적자가 누적된 국가는 금리 상승기의 선택지가 줄어든다. 결국 부채의 양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성이다. 금리는 그 지속 가능성을 시험하는 도구다. 유동성은 위기의 전염 경로다. 평상시에는 풍부해 보이던 자금이 불안이 커지는 순간 급격히 사라진다. 실제로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이다.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높이고 기업은 투자 계획을 보류하며 가계는 지출을 미룬다. 이 동시적 움츠림이 경제를 급격히 식힌다. 단기 자금 시장의 경색은 장기 자금 조달을 막고 이는 실물 경제로 빠르게 번진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이지만 만능은 아니다. 유동성 공급은 공포를 완화할 수 있으나 신용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부실이 구조적으로 누적된 상태라면 유동성은 시간을 벌어줄 뿐이다. 시장은 이 차이를 즉각적으로 구분한다. CDS 프리미엄이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유동성 확대는 불안의 신호로 해석되기 쉽다. 유동성 위기는 숫자보다 속도가 중요하다. 며칠의 차이가 기업의 생존을 가르고 가계의 선택을 바꾼다. 이 때문에 위기의 초기 대응은 늦어질수록 비용이 커진다. 금리와 유동성은 분리된 정책 수단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하나의 장치다. 금리 변화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영역 중 하나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은 장기 자산이지만 자금 조달은 대부분 단기 금융에 의존한다. 금리가 오르면 매입 여력은 즉시 줄어들고 수요는 관망으로 돌아선다. 거래량 감소는 가격보다 먼저 나타나는 신호다. 가격이 버티는 동안에도 이면에서는 연체율과 공실률이 서서히 올라간다. 담보 가치가 흔들리면 금융기관은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거래 위축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은 지역과 계층별로 다른 속도로 진행된다. 레버리지가 높은 구간부터 균열이 생기고 전세와 월세 시장으로 충격이 전이된다. 임대료 상승은 실질 소득을 깎고 소비 여력을 축소한다. 건설 투자 감소는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련 산업 전반의 매출을 낮춘다. 부동산은 심리와 금융이 만나는 지점이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은 단순한 가격 문제를 넘어 가계 재무 구조와 금융 시스템 안정성의 시험대가 된다.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표면적인 가격 변동에만 매달리게 된다. 금융시장에서는 채권이 가장 먼저 말을 한다. 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장기 채권 금리가 단기에 비해 더 빠르게 움직이거나 수익률 곡선이 뒤틀릴 때 시장은 경기의 방향을 미리 반영한다.
장당히 금리 역전은 단순한 기술적 현상이 아니다. 이는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해졌다는 신호이며 자금이 위험을 회피하고 있다는 증거다. 주식 시장의 변동성은 그 다음에 커진다. 기업 자금 조달 환경도 급격히 바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되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부터 시장 접근이 막힌다. 이때 발생하는 것은 파산의 연쇄가 아니라 투자 취소의 연쇄다. 설비 투자가 멈추고 고용 계획이 축소되며 임금 협상은 보수적으로 변한다. 숫자 몇 개의 변화가 실제 삶의 결정으로 전환되는 순간이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이 시기는 시험대다. 변동성 확대 속에서 단기 반등에 기대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면 손실은 확대된다. 금리 국면을 이해하는 것은 종목 선택이 아니라 포지션 관리의 문제다. 시장의 언어를 읽지 못하면 소음에 휩쓸리게 된다. 환율은 금리의 그림자다. 금리 차가 벌어질수록 통화 가치는 압박을 받는다. 환율 상승은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단순한 해석으로 끝나지 않는다. 수입 물가가 오르고 에너지와 원자재 비용이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린다. 이는 다시 임금 인상 요구와 비용 전가로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의 관성을 만든다. 금리를 올려도 물가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은 기업의 계획을 흔든다. 환율 해지를 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비용 예측이 어려워지고 투자와 고용 결정을 미룬다. 가계 역시 해외 물가 상승을 체감하며 실질 구매력이 낮아진다. 환율은 통계표에 머물지 않고 생활비와 선택지를 통해 일상으로 들어온다. 이때 외환 보유액과 경상수지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파제가 있다고 해서 파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금리와 환율의 동조가 강화될수록 정책의 선택지는 줄어든다. 환율은 금리 정책의 결과를 가장 빠르게 보여주는 거울이다. 재정과 통화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 금리는 더 복잡한 신호를 보낸다. 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지출을 늘려 충격을 완화하려 하고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해 시장을 안정시키려 한다. 그러나 이 두 축이 동시에 확장될 때 시장은 지속 가능성을 묻기 시작한다.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장기 금리는 다시 압박을 받는다. 금리를 낮추려는 의도와 달리 신뢰가 흔들리면 자금 조달 비용은 오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과 명확성이다. 정책의 목표가 분명하고 일관되게 전달될수록 기대는 안정된다. 반대로 메시지가 흔들리면 환율과 CDS 프리미엄이 먼저 반응한다. 시장은 말보다 구조를 본다. 일시적 부양책이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부채가 관리 가능한 경로에 있는지를 평가한다. 결국 정책의 효과는 금리 자체보다 신뢰에 의해 증폭되거나 약화된다. 금리는 버튼이 아니라 신호다.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위기는 완충될 수도 있고 증폭될 수도 있다. 금리 전환기에서 개인과 기업이 공통으로 마주하는 과제는 불확실성의 관리다. 미래를 정확히 맞히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취약한 지점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가계의 경우 소득의 안정성과 부채의 구조를 동시에 점검해야 한다. 변동금리 비중이 높을수록 금리 충격은 즉각적이다. 상환 스케줄을 재정렬하고 불필요한 레버리지를 줄이는 선택은 수익을 포기하는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 국면에서 선택권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기업 역시 마찬가지다. 매출 성장보다 중요한 것은 현금 흐름의 지속성이다. 금리가 오르면 매출이 유지돼도 이자 비용이 수익을 잠식할 수 있다. 이때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단기 차입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은 생존 확률을 높인다. 환율 변동성에 대비한
최소한의 해지와 유동성 버퍼 확보는 비용이 아니라 보험에 가깝다. 금리 국면에서의 전략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다. 위기를 피하는 기업과 개인은 더 영리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먼저 점검했기 때문에 남는다. 금리는 그 점검의 필요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신호다. 역사적으로 금리 전환기는 사회적 갈등을 동반해왔다. 물가 상승과 실질 소득 감소는 계층 간 체감 격차를 키운다. 자산을 보유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는 같은 경제 환경에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이 불균형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금리가 오를수록 금융 접근성이 낮은 계층이 먼저 압박을 받는다. 이때 사회 안전망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실업급여 금융 완충 장치 채무, 조정 제도는 위기의 확산 속도를 늦춘다. 그러나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으면 개인의 위기는 곧 사회적 비용으로 전환된다. 소비 위축과 고용 불안은 다시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재정 여력을 약화시킨다. 금리는 경제 정책의 결과이지만 그 충격은 사회 전반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외면할수록 위기의 회복은 늦어진다. 금리 전환기를 이해한다는 것은 숫자를 읽는 것을 넘어 그 숫자가 사회에 남기는 흔적을 직시하는 일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금리는 성장의 속도를 조절하는 브레이크다. 너무 느슨하면 부채가 쌓이고 너무 급하면 경제는 급증거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위기가 이 균형을 잃은 지점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금리가 낮을 때는 위험이 보이지 않고 오를 때는 이미 선택지가 줄어들어 있다. 이 비대칭성이 정책과 개인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성장률이 높아 보여도 부채 증가 속도가 이를 앞지르면 지속 가능성은 낮아진다. 이는 국가뿐 아니라 기업과 가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리는 이 관계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다. 이자 비용이 소득 증가율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순간 구조는 취약해진다. 장기 균형을 회복하려면 단기 성과에 대한 집착을 줄여야 한다. 금리를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낮은 금리 없이도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생산성 소득의 질 재정의 투명성이 결합될 때 금리는 안정의 신호로 바뀐다. 금리는 경제의 목적이 아니라 결과다. 위기의 전개 과정에서 자주 간과되는 요소는 심리의 전환이다. 금리 인상은 숫자의 변화이지만 그 효과는 기대의 붕괴를 통해 증폭된다. 소비자와 기업이 동시에 보수적으로 변하면 실제 금리 수준보다 더 강한 긴축이 발생한다. 이는 금융 조건의 자가 강화 메커니즘이다.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자산 가격 하락이 담보 가치를 낮추며 신용은 더 빠르게 위축된다. 이때 정책 당국의 커뮤니케이션은 경제 변수만큼 중요해진다. 불확실한 메시지는 불안을 키우고 일관된 로드맵은 속도를 늦춘다. 시장은 당위 처방보다 방향성을 본다. 금리의 최종 수준보다 그 경로와 조건이 신뢰를 좌우한다. 환율과 CDS 프리미엄의 동조가 완화될 때 비로소 기대는 안정된다. 심리는 통계에 늦게 잡히지만 행동에는 먼저 반영된다. 금리 전환기의 핵심은 숫자 관리가 아니라 기대 관리다. 이 기대가 무너지면 작은 충격도 위기로 증폭되고 유지되면 큰 충격도 완충된다. 금리는 그 심리의 균열을 가장 민감하게 드러낸다. 글로벌 비교를 한 단계 더 확장하면 위기의 깊이를 가르는 요소는 제도적 복원력이다. 같은 금리 충격이라도 금융 규제가 정교하고 스트레스 테스트가 상시화된 국가는 충격을 분산시킨다. 반대로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이 후행적인 경우 문제는 특정 부문에서 시작되어 시스템 전체로 번진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차이는
성장률이 아니라 제도의 신뢰에서 갈렸다. 터키와 베네수엘라의 사례는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무너질 때 금리가 신호가 아닌 왜곡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제도적 복원력은 평시에 보이지 않는다. 위기가 올 때만 드러난다. 예금자 보호의 신뢰은행의 자본 완충 투명한 재정 규칙은 금리 상승기의 파도를 낮춘다. 환율 변동이 커져도 공포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최종 방어선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이 비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금리의 높고 낮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를 흡수할 수 있는 제도다. 숫자는 세계 공통이지만 결과는 국가별로 달라진다. 이는 한국 경제가 무엇을 강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과제는 당위 대응보다 구조적 전환에 가깝다. 금리 변화에 민감한 체질을 완화하지 않으면 같은 질문은 반복된다. 가계부채의 속도와 질을 동시에 관리하지 못하면 금리 인상기는 매번 소비 위축으로 귀결된다. 변동금리 의존도를 낮추고 상환 구조를 분산시키는 제도적 장치는 경기의 진폭을 줄인다. 이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아니라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다. 기업 부문에서는 생산성과 현금 흐름 중심의 경영이 요구된다. 저금리 시기에 레버리지 전략은 금리 전환기에서 비용으로 돌아온다. 기술 투자와 인력 축적이 동반되지 않은 차입 확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금융 접근성은 유지하되 위험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감독의 정교함이 필요하다. 재정과 통화의 조합도 재설계가 필요하다. 경기 대응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중장기 재정 규칙을 명확히 해야 신뢰가 축적된다. 금리는 단기간에 바꾸기 어렵지만 구조는 준비할 수 있다. 준비된 구조는 금리의 방향이 바뀌어도 경제의 균형을 지킨다. 개인의 선택이 모여 구조를 만든다는 사실은 위기 국면에서 더 분명해진다. 가계의 소비와 저축기업의 투자와 고용금융기관의 대출 기준은 서로를 강화하거나 완충한다. 금리가 오를 때 모두가 동시에 움츠러들면 충격은 증폭된다. 반대로 현금 흐름을 지키는 선택과 위험을 분산하는 결정이 늘어날수록 경제는 시간을 번다. 이 시간은 회복의 조건이다. 실질적인 인사이트는 단순하다. 소득 대비 이자 부담의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환율과 물가가 생활비에 미치는 경로를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동일한 시각으로 보지 말고 금리 민감도를 구분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기 수익의 유혹보다 유동성의 가치를 우선하는 태도는 위기에서 선택지를 남긴다. 사회적 차원에서도 합의가 필요하다. 금리 전환기의 비용은 피할 수 없지만 분담의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정보의 투명성과 제도의 신뢰가 유지될수록 공포는 줄어든다. 금리는 방향을 바꾸지만 대응의 질은 축적된다. 이 축적이 다음 국면의 출발선을 결정한다.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온다. 금리는 왜 모든 것을 바꾸는가? 답은 단순하다. 금리는 미래와 현재를 연결하는 가격이기 때문이다. 이 가격이 바뀌면 시간의 배분이 달라지고 선택의 우선순위가 재편된다. 부채 사회에서는 이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진다. 이미 앞당겨 사용한 시간이 많을수록 금리의 반전은 더 무겁게 돌아온다. 그러나 금리는 운명이 아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준비의 차이다. 구조를 점검하고 위험을 분산하며 신뢰를 유지한 사회는 충격을 통과한다. 반대로 숫자의 유혹에만 의존한 구조는 작은 변화에도 흔들린다. IMF 1997년의 기억, 아르헨티나와 그리스의 반복된 교훈은 이를 분명히 말해준다. 지금의 금리 국면은 경고이자 기회다. 경고는
부채의 한계를 드러내고 기회는 구조를 바꿀 시간을 준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예측이 아니다. 금리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의 기준이 바뀐다. 그리고 그 기준의 변화가 다음 장면을 결정한다. 여우는 숫자가 아니라 질문으로 남아야 한다. 우리는 금리를 통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금리가 우리를 통제하는가? 이 질문은 정책 담당자만의 것이 아니다. 가계의 대출 선택 기업의 투자 결정 사회가 합의한 성장의 방식 모두가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금리는 외부에서 떨어진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온 구조가 스스로에게 되돌려주는 결과다. 부채 사회의 한계점은 붕괴의 선언이 아니라 경고의 문장이다. 이 문장을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미래는 달라진다. 금리를 낮춰 문제를 미루는 선택은 일시적인 안정을 줄 수 있지만 비용은 축적된다. 반대로 금리 변화를 받아들이며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역사는 언제나 후자를 선택한 사회가 더 빠르게 회복했음을 보여준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나는 지점에서 남아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다. 이해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은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연결된 시스템이다. 그 연결을 이해하는 순간 뉴스의 소음은 줄어들고 판단은 또렷해진다. 금리는 모든 것을 바꾸지만 그 변화의 방향은 여전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